안녕하십니까. 고려대 경영대학의 이만우입니다. 오늘은 현금 물음표는 쌩얼, 이렇게 좀 제목이 재밌게 되어 있는데요. 현금 물음표는 이렇게 윈도우 드레싱, 이렇게 분식 이런 걸 하기가 어렵고, 현금 지출 수입을 그대로 이렇게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하는 바가 그대로 노출돼서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 현금 물음표에 관해서 제가 조금 좀 역사적 흐름, 그다음에 작성하는 기본 방식, 그리고 이용하는 방식까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구성은 제가 10장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주가 되는 그 장부 시스템을 조금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그 장부 시스템의 결과 작성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부터 도출되는 그와 거기서부터 작성되기 시작하는 현금 흐름표와 자본 변동표,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의 중요성을 좀 더 부각시킬 텐데요. 현금 흐름표는 그 손익계산서는 대개 발생주의 원칙을 해서 좀 어떤 자의적 판단이 요구되는데, 현금 흐름표는 현금 수지를 그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쌩얼이다. 그야말로 이게 어떤 인위적 조작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정직하게 우리에게 정보를 준다, 그런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는 미국에서 결국 시작됐지만은 그 역사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금까지 왔는가를 설명드리고요. 현금 흐름표는 결국 재무상태표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분석합니다. 근데 이게 최초 년도는 기초잔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말잔액이, 그게 총액이 바로 현금 흐름표의 분석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 회계연도를 현금 흐름표 사례를 하나 들고, 그 다음에 2차 회계연도부터는 기초 기말의 차이를 이렇게 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 본격적인 사례를 들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를 초기에는 그냥 자금의 원천, 운용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했는데, 요거를 세 가지 활동으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미국에서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가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우리가 활동별로 그 구성 요소, 거기에 속하는 요소들이 뭐냐, 이 구성 요소도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잠깐 변형이 돼 갑니다. 그래서 최근의 동향은 뭐냐까지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것, 이런 거는 영업활동이 아니라 투자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영업활동에서 주로 계산되는 손익계산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데, 감가상각비라는 건 누가 돈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최초에 유형자산 취득할 때 낸 돈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비용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문제를 주로 다루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각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의 차이가 기업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느냐, 그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는 현금 흐름표의 사례를 보는데, 하나는 두 회사의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 하나는 인위적으로 조정돼서 퇴출됐고, 어느 회사는 그냥 존속시켰는데, 이 두 회사의 판단의 근거가 됐던 다른 게 있을지 몰라도 현금 흐름표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사례를 한번 보여주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어떤 시기별로, 어떤 기간, 투자를 막 정부가 활성화하는 때하고 조금 규제적 상황, 이런 상황에서 그 똑같은 회사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가 활동을 어떻게 다르게 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전체적으로 현금 흐름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삼성 KPMG 유튜브에서, 우리 아카데미에서 회계 마이닝, 그래서 7월에 이제 했는데, 이거 1, 2, 3부로 나눠서 1부는 회계보고 전반적인 장부 기록까지 이렇게 설명했고, 2부는 재무상태표,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요. 3부는 연결 회계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 회계 같은 건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많이 애용해 주셔서
꽤 많이 지금 클릭이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자, 1부에서 설명드렸듯이 루카 파치올리가 기본적으로 회계라는 구조를 만들 때는 자산은 청구권에 총애하고 늘 일치한다. 그러니까 자산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청구권이 일치한다. 그 청구권은 채권자가 가지고 갈 부채와 나머지는 자본가가 가질 자본이다. 이렇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등식을 했고, 그리고 이 자본 중에서는 주주가 초기적으로 내는 거, 그 납입자본, 자본잉여금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손익의 결과, 영업의 결과 이익이 생겨서 그 이익을 배당 안 하고 이렇게 쌓아놓은 거, 이걸 이익잉여금이라. 그 두 개가 합계가 맞는데, 자, 요게 이제 사실은 수익이 생기면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고 비용이 생기면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익잉여금만 가지고도 이 자산 부채 플러스 자본 이런 거래를 이렇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 파치올리의 산술기하 비례 총람책을 보면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등식을 항등식으로 이퀄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손익 계산이 뭐 아주 복잡해서 수익도 여러 개 생기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이익잉여금에다 넣었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익잉여금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아예 이 이익잉여금은 수익과 비용을 나눠서 따로 계산해서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그것을 이익잉여금에 대체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장부에서 도출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재무제표 두 개,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는, 현금흐름표는 기말과 기초의 자산, 부채 이런 걸 증감 요인을 분석해서 만들고요. 자본변동표는 이미 작성된 저기 재무상태표에다 놓고 각 납입자본,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증감했는가 그걸 분석해 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대한 이해가 현금흐름표 이해도 핵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요하시는 분은 이 강의를 듣기 전에 회계 마이닝의 일부만 조금 더 회계적 분석을 좀 참조하시고 다시 이 현금흐름표를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금흐름표는 왜 생겼는가? 이걸 보면은요. 원래 이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 발생주의라는 거는 현금 수입 지출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거 말고도 어떤 뭐 예를 들면 유형자산을 샀는데 얘가 일정 기간밖에 못 쓰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이렇게 강가가 되는 요소를 따져서 인위적으로라도 뭐 10년에 다 쓴다 그러면 정액법의 경우는 10분의 1씩 이렇게 비용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비용화되는 발생의 원칙을 따로 정하는 것. 이게 발생주의의 원칙입니다. 회계는 처음에는 어떤 모험자본, 인도 여행을 하는 배에서 전주가 돈을 대서 그 다음에 인도에 가서 가져간 물건을 팔고 또 인도에서 물건 사와서 돌아와서 유럽에 돌아와서 유럽에서 그걸 정리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 딱 한 사이클, 항해 사이클에 손익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그 현금으로 계산된 것으로 이익 잡는 그런 것이 초기 회계였습니다. 이때는 뭐 발생주의 원칙도 필요 없이 현금주의가 다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회사들이 장기간 운영되니까 어떤 기간을 나눠서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를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생겼죠. 그래서 회계 기간, 회계 연도, 되게 1년에 한 번씩은 회계를 결산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익 비용 요소가 현금은 안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미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외상 매출이죠. 외상 매출은 매출 수익이 생기긴 했는데 현금이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상 매출이 잔뜩 생기면 수익은 많이 늘어서 당기 순이익 생깁니다. 이익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외상 매출은 돈이 아니니까 돈 없는 거죠. 제가 어떤 재무 담당자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그 어떤
다른 데서 오신 뭐 기관장 이런 분들이 왜 이익이 많이 났는데 또 차입합니까?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금 흐름과 당기 순이익의 차이, 이걸 인식 못하는 분이 많고 그 차이를 정확히 모르면은 여러 가지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뭐냐면 손익계산서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다는 거죠. 현금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과 괴리되는 순손익을 대표적으로 찾아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외상 매출금입니다. 또 외상으로 매입을 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영업활동에 돈을 썼는데 외상으로 샀기 때문에 발생은 생겼지만 돈을 안 줬죠. 그러니까 이게 또 현금 흐름과 또 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이렇게 확대되는 바람에 현금 흐름과 순손익이 아주 괴리가 돼서 그걸 좀 이해해야 된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 획기적으로 거대한 외상 매출금이 생긴 게 할부 매출입니다. 미국에서 맥코믹이 자동 수확기를 1830년대 그러니까 남북 전쟁 이전에 발명을 했습니다. 그때는 말이 끌게 했는데 여기 자꾸만 이제 동력으로 끌어갖고 자동 수확기를 하니까 농민들이 이 자동 수확기를 사면은 막 수익이 훨씬 늘거든요. 수확이. 그래서 이걸 사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맥코믹이 할부 매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10년 내에 갚아라 이렇게 하니까 외상 매출이 뭐 10배 이렇게 거대하게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는 순이익이 엄청 났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금 낼 돈도 없고 또 주주가 이익 났는데 왜 돈 배당 안 줍니까? 이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할 수 없이 할부 매출은 너무 기니까 얘는 발생주의하기 좀 그렇다. 그래서 회수 기준 이렇게 해서 다시 현금주의를 썼지 않습니까? 사실은 회수 기준이라는 게 발생주의가 좀 지나치다고 해서 현금주의로 돌아오는 겁니다. 뭐 그런 현상까지 생겨서 현금 흐름과 괴리되는 순손익, 이게 참 문제다. 회계적으로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계학자들이 이걸 이익의 질, 퀄리티 오브 어닝 퀄리티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요게 이제 문제를 찾습니다. 그래서 회계학 연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재밌는 거는 감사위원회에 회계 전문가가 투입이 되면은 이익의 질이 높아지는가? 그러니까 이익의 질이 높아지고 회계의 질이 높아지는가? 이걸 이익의 질로 따졌어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 그 회계 전문가가 회사 내에서 통제를 하게 되면은 현금 흐름과 괴리되는 순손익을 좀 덜 잡는 이런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도 지금 회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주의의 이익은 문제점이 우선 지속성, 이게 문제다. 왜냐하면 어떤 외상 매출은 사실은 이 갑작스레 어떻게 좀 매출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속성이 없어지고 또 어떠다가 대손이 생기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 이익에 대한 신뢰성도 좀 문제고, 그 다음에 이 발생주의 이익을 믿고 무슨 성장 계획을 세웠다가 잘못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현금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거의 동행하는 수익성 지표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그 자체로 제대로 해석해보자, 이런 움직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적 선택에 의한 화장을 제거한 그런 현금 흐름표, 이게 이제 기업의 재무의 쌩얼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계속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역사적으로 초기에는 이걸 갖다가 자금운용표, 이렇게 펀드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가서 재무 분야에서 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무관리에서 이 자금운용표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회계학은 일찍부터 배웠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되다가 미국에서 APB가 당시에 회계 기준을 만들 때 1971년 3월에 이거 오피니언 19번을 제정해갖고 거기에 Statement of Changes in Financial Position, 이게
재무상태 변동표라 그래서 지금 현금흐름표의 과거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최초는 자금운용표에서 재무상태 변동표라고 해서 조금 더 요거보다는 나은 어떤 구도를 만들어서 재무상태 변동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부터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요걸 그때 치대를 못 받아들여 가지고 저는 이제 73학번이라서 77년까지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재무상태 변동표를 회계에서 배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까 이 재무상태 변동표가 보통이 아니서 이게 회계적으로 회계학 원리에서 기말고사 칠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미국에서 FASB가 1987년 11월에 넘버 95번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발표해서 오랫동안 논의가 됐죠. 86년부터 논의됐던 88년 7월 15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그때는 현금 흐름표라는 걸 작성해라. 이름도 스테이트먼트 오브 캐시플로우라고 바꿔가지고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87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88년부터 고대에서 이제 가르쳤는데 87년 2학기에 가르치긴 했지만은 이거 그 당시에는 현금 흐름표 거의 뉴하죠. 근데 이게 미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좀 이걸 가르쳤고 사실은 1988년에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재무회계에 제가 이 현금 흐름표를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현금 흐름표가 시험 출제된 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나라가 됐죠. 그래서 88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분은 지금 아주 중진들일 텐데 지금 그때 현금 흐름표 작성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던 그래서 제가 저 문제를 냈었습니다. 자, 그럼 현금 흐름표라는 거는 맨 바텀 라인이 맨 밑에가 현금이 증가를 했느냐 감소해 현금의 증감 금액을 적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 현금이란 게 뭐냐? 초기에 미국에서는 APB 이럴 때만 해도 현금은 그야말로 현금이었는데 지금은 현금 개념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의 성격을 가진 자산을 포함시킵니다. 그 현금성 자산은 화폐가 아니고 투자 등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 현금 수요에 충당.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위한 거는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투자나 이런 목적이 아닌 단기적인 현금 수요에 충족하는데 이자 조금이라도 벌려고 단기적인 어떤 예금에 집어넣었다든지. 그러니까 현금 전환이 용이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치 변동의 위험이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이런 거는 아마도 가치 변동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금 및 현금 자산에 넣을 수가 없겠죠. 이 가치 변동이 현금화는 그냥 된다 그래도 가치 변동이 엄청 심하거든요. 오늘도 굉장히 떨어졌던데 보니까 그런 거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포함해서 맨 마지막에 그 바텀 라인을 우리가 확정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최초 회계연도 사례를 들면서 현금 흐름표의 기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는 두 기초 기말의 재무상태표의 차이를 분석해서 작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2001년 1월 1일에 설립한 회사의 12월 31일자 이건 기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은 계정 과목 중에서 그 현금, 외상매출금, 토지 이런 건 자산입니다. 그냥 차변에 와 있죠. 그 다음에 미지급 정기료 부채죠. 안 줬으니까 장기차입금, 자본금 이런 거는 부채, 미지급 정기료와 장기차입금 부채고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은 자본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자본금은 최초에 주주가 낸 돈이고 이익잉여금은 이번 영업에서 남은 이익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 첫 끼니까 만약에 이익이 모두 현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저 현금과 이익잉여금이 같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익잉여금 늘어난 거와 배당은 지급 안 했다고 가정합니다. 이익잉여금 늘어난 거 현금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순이익 안에 현금이 확보가 안 된, 그 현금이 수입이 안 된 순이익 요소가 포함되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네, 그걸 손익계산서에서 들어보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보니까 이제 가정을 하면 영업수익, 급료, 전기료, 임차료 이렇게 해서 비용은 300. 그래서 당기순이익 250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미지급 전기료, 이 전기료 50원 안 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급료나 임차료는 지급했는데 전기료는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당기순이익 250이지만은 현금은 이번에 200밖에 안 늘었구나. 그러니까 자금흐름표 매매 현금의 증가는 200만 나오겠구나. 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 보면 알 수가 있죠. 첫 해는 아주 쉽게 현금이 증가한 것이 모두 그의 마지막 현금입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현금의 증가가 아니라 현금 그 자체가 되겠죠. 제가 그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이제 그 80년에 CFO를 회사의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의 CFO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삼정의 전신인 회계법인이 감사를 했는데 그 박영진 여기서 그 오래 근무하시던 박영진 회계사가 그때 인차지로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에 남이 안 작성하는 현금흐름표를 작성해서 이걸 놓고 여기다 맨 마지막에 현금의 보관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현금의 증감이 아니니까 첫 해니까 그 해에 회계 연도의 첫 해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당기순이익은 250인데 여기에 미지급 비용이 50원이 이거 순이익에는 계산할 때는 뺐는데 요게 안 준 비용이에요. 돈으로 치면은 당기순이익에서 미지급 비용 끼지 300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외상 매출금이 그 200원 개입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현금 흐름표가 이렇게 100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제가 조금 전에 그 현금과 이익잉여금의 관계를 50 차이라고 봤는데 이 50 차이는 우연히 나머지 거래가 상쇄가 돼서 그렇습니다. 뭐 꼭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여기서 좀 우연도 개입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당기순이익이 250. 그래서 여기 대변 항목을 보면 이거 현금의 원천입니다. 현금이 들어온 거. 차변 항목은 현금 위에는 현금을 쓴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분석해서 차액을 내서 대변은 현금의 원천이고 차변은 현금의 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당기순이익에다가 미지급 비용을 더하고, 자,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물건을 팔았는데 이게 돈을 안 받았습니다. 또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 돈이 없는 거죠. 당기순이익에 포함됐지만 외상값이어서 돈을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빼서 그래서 현금 흐름 중에서 영업에서 번 거는 100원밖에 없다. 토지를 600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토지는 돈을 600 썼지 않습니까? 차변에. 그래서 그거는 마이너스 현금이 나갔죠.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을 400을 들이고 자본금을 300을 또 들여서 재무활동에서는 700원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100은 영업활동에서 100이 들어왔고 토지구입안이라고 투자활동에서 600을 쓰고 재무활동에서 700을 또 벌어들여서 총 네팅시키니까 현금이 200원 증가한 것. 이것이 최초 회계연도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현금이 200 줄었습니다. 늘었습니다. 근데 이 250이 당기순이익에서 미지급 비용을 전기료를 뺀 거하고 일치하지만은 사실은 여기 토지 구입 금액하고 자본금 금액, 그다음에 외상보금 지금 차액, 그 차액 자체가 다 합해서 상계돼서 700이 차이기 때문에 현금 200으로 남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도부터 회계 사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아주 쓰는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2002년 12월 30일과 2001년 12월 30일까지 차액을 봅니다. 여기서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 증가분만 있다. 배당을 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배당이 없는 걸로. 그래서 현금은 기초는 200인데 기말이 250이었으니까 현금이 50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의 맨 밑에는 현금의 증가 50이 나타나겠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은 이 말에는 300인데 기초에 200. 그래서 차이가 100이 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이 100이 증가했습니다. 외상 매출금이 100이. 그러니까 영업에서 번 돈 중에서 외상 매출금이 100원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다 현금으로 돌아오지 않고 외상 매출금은 100원의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는 거죠. 현금 흐름에. 그러니까 토지를 또 샀네요. 그래서 토지산이라고 100원이 더 들었습니다. 자, 미지급 정기료는 작년에도 외상이었는데 금년도 또 외상을 해서 미지급 정기료 부채가 100이 됐네요. 두 개. 그래서 그 차이만큼 50. 요게 이번에 미지급 정기료. 우리가 손실은 잡았는데 돈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더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차이가 대변했으니까 현금의 원천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고. 장기차입금은 이 장기차입금이 현금을 운용했네. 이거는 400짜리 차입을 300만 남았으니까 100을 갚았네요. 그래서 부채를 상환해서 현금을 운용됐습니다. 현금이 썼다는 거죠. 자, 이익잉여금은 기초는 250인데 기말에 550 돼서 300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손익계산서는 이건 뭐 요걸 보고 추론한 게 아니라 우리 그 정보입니다. 영업활동 600 벌어서 급여를 100원을 주는데 이게 현금으로 준 거죠. 왜냐면 미지급이 없으니까. 정기료는 50인데 여기가 미지급 상태네요. 그래서 임차료는 또 현금 미지급이 없으니까 지급했네요. 그래서 총 비용이 300,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3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300 나니까 기초의 이익잉여금 250에다가 300을 더하니까 기말의 이익잉여금이 300 이렇게 550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당기순이익에다가 이 미지급 비용 증가를 플러스를 시켜야죠. 왜냐면 이건 당기순이익 할 때는 빠졌는데 저게 전기료가 빠졌는데 돈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돈으로 따진 당기순이익에서는 플러스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외상 매출금이 또 증가해서 이 당기순이익이 돈을 다 받았으면은 돈을 400 챙겼을 텐데 외상이 증가해갖고 100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100을 뺍니다. 그래서 100을 빼고 나면은 영업에서는 250이 들어오고 토지를 100 더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에 100 나가고 그 다음 장기 차입금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요걸 또 100을 썼습니다. 그래서 250을 영업활동에서 벌어서 투자에 100 쓰고 재무에 100 쓰고 이렇게 해서 현금의 증가가 50이 남는 것. 이게 2차 회계년도의 현금 흐름표의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에 지금 이게 공시가 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요소를 이렇게 묶어서 대표적인 것만 넣은 사례인데 여기에 활동을 3개입니다. Cash from operating activity, 이 영업 활동입니다. 그 다음 Cash from investing activity, 투자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Cash from financial activity, 재무 활동. 자, 그래서 우선 net income이 10,000원이 있는데 10,000불이 있는데 increase in inventory가 5,000 증가했다. 이게는 뭐냐면 영업에서 100을 벌었는데 재고자산을 쌓느라고 5,000불을 썼어요. 그러니까 영업활동, 재고자산을 쌓는 행위도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에서는 5,000불만 플러스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기비품, 기계, 이퀴프먼트를 팔았네요. 팔아서 돈을 1,000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빌딩을
샀네요. 2만 불에. 그러니까 투자 활동에서는 팔아서 받은 돈과 요 처분한 거의 차이 19,000원이 돈이 나갔습니다. 현금에 마이너스가 19,000불입니다. 요 이퀴프먼트 솔드 할 때 저거는 최초의 상값은 얼마고 장부 가격은 얼마인데 얼마에 팔았습니까? 이걸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활동은 그런 거래와 독립적으로 이게 그 이퀴프먼트를 팔아서 받은 돈 1,000불 그거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주식을 발행해 갖고 돈을 받은 거. 이건 주주로부터 자본금을 받은 겁니다. 25,000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론, 차액금을 갚았습니다. 3,000불을. 그러니까 네팅 시키면은 2,200불이 재무활동에 돈이 들어왔죠. 그래서 돈 들어온 건 영업하고 재무활동에서 들어왔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돈 나간 거는 투자활동에 19,000불을 썼네요. 그래서 넷캐시가 8,000불이 증가했다. 이게 활동별로 분석한 사례입니다. 자, 이건 이제 활동 요소별로 좀 하나하나 좀 요소의 집계를 보겠습니다. 영업활동은 당기순이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는데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 계산할 때 누가 돈 받으러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는 건물을 예를 들어서 100원에 샀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산 것은 투자활동에서 돈 나간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10년간 쓰는 건물이라서 매년 10원씩 감가상각을 했다. 그 감가상각 계산할 때 누가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손익계산서에서는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잡아놨고 당기순이익을 줄여놨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안 나간 당기순이익입니다. 요소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더하는 당기순이익에서 더해서 계산한다. 그거는 다음 장에 잠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증가하면은 매출채권이 증가하면은 빼야 된다고 설명을 계속했죠. 그럼 매출채권이 감소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건 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이익과 상관없이 매출채권을 감소, 돈을 외상값을 받아갖고 돈이 영업활동에 더 들어온 거죠. 그래서 플러스. 재고자산이 줄어든 것도 또 플러스입니다. 재고자산이 증가하면은 아까 뺐지 않습니까? 그거의 반대죠. 자, 매입 채무가 증가하면은 이거는 플러스해야 된다. 줄 돈을 안 줬으니까 돈이 더 남아있겠죠, 현금이. 근데 매입 채무 갚았으면은 이거는 매입 채무를 현금에서 빼줘야 된다. 그다음 미지급 비용이 증가하면은 더해줬죠. 아까 그 미지급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했죠. 그거하고 똑같이 미지급 비용 증가하면은 플러스로 처리합니다. 전기료 미지급했다면 플러스한 거다.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이 감소하면 마이너스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있으면 얘는 플러스하고 처분이익은 빼야 된다. 그럼 유형자산 처분이익, 처분 손실을 왜 해야 되느냐? 그건 다음 장에 제가 잠깐 설명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형자산 처분 행위는 투자 행위다. 영업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손실 자체를 더하고 빼고 할 일이 아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에다가 반영할 일이 아니다. 근데 반영을 했거든요. 반영했는데 그거를 캔슬 시켜주기 위해서 처분 손실은 더해야 되고 처분 이익이 있으면 빼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현금 배당과 이자 비용 이건 잠깐 설명을 유보하고 좀 밑에 재무활동하고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개 똑같으니까. 투자활동은 유용자산을 팔았으면 판값이 투자활동이 생기는 플러스 현금입니다. 유용자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가격, 취득원가를 빼기로 해줘야 되고 투자자산도 처분액은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되면 빼기가 되겠습니다. 투자자산. 재무활동은 유상증자 대금을 받으면 플러스, 장기 차익금 조달하면 플러스, 자기 주식 갖고 있던 거를 처분하면은 처분한 가격이 플러스 재무활동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유상증자 대금을 감자 이렇게 해서 환급해서 돌려준다. 그럼 그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감자에서도. 무상감자, 돈 안 주고 감자한 거는 여기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금
지출, 작은 비용, 작은 거래가 아닌 어떤 거래로서 주기사항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석사항으로. 자, 장기 차입금이 상환하면은 빼주고,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취득한 가액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던 걸 소각을 했다. 그거는 현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현금 거래로서 주석사항으로 표시할 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자 비용과 현금 배당 문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이자 비용은 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뭐 조금 이자 주는 게 왜 영업활동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죠. 재무활동 아닙니까? 뭐 그 일리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빼기는 너무 복잡해서 미국에서는 그냥 그걸 이그노를 하고 갔는데,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자 비용 그거 영업활동이 아니라고 판단되면은 당기순이익에다 더해라. 이자 비용. 그리고 재무활동에서 이자 비용을 빼주고 우리는 재무활동에 이자 준이라고 이렇게 돈 썼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자 비용을 영업활동이 아니라고 보면은 당기순이익에 들어가 있는 계산할 때 뺐지 않습니까? 그래, 걔를 더해주고 그 대신 그걸 재무활동에다 똑같은 금액을 기록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배당금 요것도 한번 생각해요.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금 배당을 지급하는 것이 재무활동입니까? 뭐 지금까지 다 컨센서스가 뭐 아이고 재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자나 급여 이런 거 주는 거는 다 영업활동인데 주주한테 배당 주는 거는 재무활동이다. 그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ESG 경영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ESG에서 보면은 스테이크홀더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쉐어홀더가 아니고,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이해관계자, 예를 들면 종업원 이런 거, 그다음에 회사에 돈 꿔주는 사람, 그것도 다 이해관계자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이 받아가는 거는 영업활동에 처리하고, 주주가 받아가는 거는 꼭 재무활동이라고 해서 빼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금 배당도 영업활동에서 처리하자. 그렇게 그래서 현금 배당이 지급한 거를 혹시 문제가 되면 영업활동에서 반영하고, 그 대신 과거에 현금 배당 지급을 이렇게 빼든 거를 하지 말자. 현금 배당 지급을 빼든 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요거를 제외하고, 지금 현금 배당가 있는 걸 제외하고 저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자 비용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자 비용은 영업에서 재무로, 현금 배당은 재무에서 현금으로 올려야 되느냐, 요거를 회사마다 판단을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회계상 판단을. 자, 근데 ESG 경영이 활성화되면은 현금 배당도 자꾸만 영업활동으로 가는 추세가 보여질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형자산하고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취득은 투자활동입니다. 이거는 취득하면요. 뭐 투자자산도 취득해도 투자활동입니다. 자,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현금 지출이 없이 순수한 발생주의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은 가산해서 제거해줘야 된다. 감가상각 누가 동받아간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분할 때는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유형자산 처분해서 받은 매각대금에서 빼기를 장부가액으로 빼거든요. 장부가액이란 건 뭐냐면은 취득 원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 여태까지 감가상각 했는 거를 뺀 금액을 장부가액이랍니다. 그 차액을 처분이익, 처분손실이라고 하는데 얘를 우리가 제거를 해줘 버렸습니다. 아예 우리가 아까 제거를 했죠. 제거를 했으니까 제거돼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얘는 뭐 갈 게 없으니까 처분 손익 자체가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추정할 때면 처분할 때는 처분한 가격, 손실이 났던 그 이익이 났던 상관없이 처분한 가격 총액을 자금의 투자활동에서 얻은 돈으로 플러스한
돈으로 이렇게 계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의 활동별 분석, 이런 세 가지 상황이에요. 플러스는 증가된 거고 마이너스는 감소된 건데, 기업 1에서부터 6까지 이 상황에서 이걸 들여다보면 이 기업은 지금 어디가 있는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기업 1 보세요. 영업활동은 0. 영업활동에서 돈 들어온 게 나온 게 없다. 그러면 이건 설립 초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설립 초기는 재무활동에서 돈을 많이 가져와서 투자활동에다가 뭐 유형고정자산 사고 이런 거를 계속 투입을 하죠. 이게 기업의 초기의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초기에는 기업 2는 영업활동에는 계속 마이너스, 자금이 안 들어온다. 뭐 이익도 안 생길 뿐만 아니라 자금이 더 나가서 마이너스다. 투자활동도 계속 투자를 더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재무활동에서 돈을 더 꼬아야 된다. 여기 이제 초기의 회사들 돈꾸로 뭐 은행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고. 이제 영업이 시작해서 이제 좀 매출이 생기고 좀 수입이 생기면은 영업활동에서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되는데 그래도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자금을 계속 꾸어와야 되는 경우, 그게 기업 3의 경우, 초기 영업 단계지만 계속 돈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재무활동의 두 번째가 그 마이너스를, 세 번째 기업에 마이너스 돼 있네. 이거 플러스가 되면 좋겠지만은 또 요 단계에서부터 또 은행이 돈 달라 그래갖고 재무활동에서 돈이 나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지금 죽겠다는 게 바로 이런 구조를 가져. 좀 돈을 더 대줘야 되는 그 금융회사에서 돈을 안 대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기업 4의 경우 보세요. 영업이 생겨서 영업에서 돈이 더 들어오는데 투자는 계속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는 또 뭐 장사가 잘 되니까 대기업될까 되니까 또 은행에서 돈 더 꼬가라 그래서 돈이 더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참, 그래서 이 그림만 계속 놓고 중소기업, 대기업 이렇게 구분하고 업종별 구분하고 이렇게 보면 어느 업종에 자금이 너무 가혹하게 규제되는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5번 보십시오. 영업에서 돈을 잔뜩 법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에다가 그러니까 영업에서 잔뜩 벌어서 투자 활동에서 돈을 많이 쓰고 근데 또 이제부터는 뭐 주주가 배당도 달라 그러고 재무 활동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우리 저런 구조가 있는 게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지금 잘 되는 회사, 이제 자금이 추가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은 저렇게 잘 되더라도 투자도 마이너스 3개 많이 쓰고 재무활동에 플러스가 좀 돼서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참 좋은 현상이죠. 자, 기업 6의 경우는 한번 보세요. 영업활동에서 플러스가 됐는데 투자 활동도 플러스예요. 이게 투자를 정리해서 돈을 더 받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 겨우 돈을 벌어 왔는데 또 은행이 저기서 들들 볶으면서 어디 투자 상태에 있는 거 뭐 고정자산 이런 것도 땅도 더 팔아갖고 또 갚어 이렇게 해서 은행이 빚을 엄청 쪼드는 거죠. 영업활동이 플러스인데. 자, 근데 영업활동 현금 플러스인데 왜 그럽니까? 이게 현금 흐름표와 당기순이익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이 신용 규제를 하는 전통적 방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에서 현금 흐름은 플러스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금을 쪼들어서 회사를 죽어뜨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활동별로 자금 분석, 이거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금 흐름 비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D사와 L사, D사와 L사. 우리 단위 금액은 D사는 뭐 영어로 dead 그래갖고 이제 문 닫았다는 거고, L사는 live 살아있어요. 그래서 없어진 회사와 살아있는 회사, 이 두 회사가 2014년, 15년에 이걸 살리고 죽이고는 주채권은행에서 한 거죠. 그럼 주채권은행은
어떤 식으로 했냐, 어떤 회사를 어떻게 판단했냐를 한번 보세요. 우선 D사는 그의 영업활동에서 1350억을 플러스 시켰습니다. 이게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이건 조작할 수가 없어요.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분식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 회사가 혹시 마이너스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에는. 근데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됐습니다. 자, 투자활동에 돈을 써야지 투자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뭘 다 팔았다는 거죠. 고정설비 이런 거 다 팔아서 저렇게 5,150억이나 팔았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액에 돈 달라는 것 갖다 6,830억이나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현금 330 줄어가면서 이렇게 갚았습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L사는 영업활동에서 5,230억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외상 매출 잔뜩 해갖고 당기 순이익은 계산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5,230원이 없습니다. 투자활동에도 돈이 더 들어갔어요. 어떻게 2,240억이.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자금이 엄청 나빠야 되는데 재무활동에서 5,400억 돈을 누가 확 꿔준 겁니다. 유상증자가 아니겠죠. 막 돈을 이렇게 누가 꿔줘서 이렇게 해서. 그래도 불구하고 현금이 2,070이 마이너스지만은 5,400을 막 돈을 누가 꿔준 거죠. 그거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보세요. D사는 그 해에도 영업활동에서 1,700억도 벌어왔습니다. 투자활동도 4,470억, 이거 또 팔았어요. 원동 내는 거 다 팔았어요. 그때 빚쟁이가 빚을 8,140억 더 갚으라니까 현금이 이제 1,970, 완전 바닥이 났겠죠. 작년도 없어지고 거의 바닥이 났으니 이러니까 이렇게 문 닫는 단계로 갔습니다. L사는 뭐죠? L사는 금년에도 영업에서 6,060원이 마이너스입니다. 투자활동 이것도 또 돈이 오직 필요해서 그런지 더 썼어요. 저 돈을 팔지도 않고 1,650원. 그런데 막 또 금융회사가 자기네 주거래한 거 어찌 1조 8,320억 원의 돈을 꿔줬습니다. 그래갖고 현금이 막 금년에 1조 610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년에 망할까봐 돈 누가 막 미리 갖다 준 걸로 지금 보이는 이런 정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D사는 정리됐고 L사는 계속 가는. 자, 그래서 이게 당기순이익으로 평가했든지 어떤 그런 기준으로 평가했는 게 현금 흐름과는 이렇게 괴리가 된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시대를 나눠가지고 2013, 14년도 요때 대통령 특성이 막 투자 중심 이렇게 해서 법인세도 낮추고 막 투자를 엄청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A시대. 자, B시대는 이게 또 이렇게 정권이 바뀐 정권에서 법인세도 올리고 기업 지배구조 아주 강화하고 지주회사 순환 출자 가지고 엄청 규제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 같은 회사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이 회사가 2013년에는 47조를 벌어서 투자에 45조를 씁니다. 그리고 배당 등 재무활동에 4조 원을 씁니다. 그래서 현금이 2조 원 떨어진 거는 그렇고 14년에는 37조 원의 영업활동에서 돈이 들어온 걸 33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거의 다 썼죠. 그러니까 재무에 배당 3조 원 주고 그래도 현금을 플러스 했습니다. 2017년에 들어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좀 살벌하고 이게 예를 들면 법인세 같은 게 늘어나고 다른 규제가 늘어나면은 우선 투자할 때 할인율이 높아지는 그래서 투자 NPV가 낮아지고 이렇게 해서 IRR도 낮아지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62조 원의 영업활동에 돈 드는데 49조 원만 투자활동에 쓰고 13조 원을 재무활동에 뒷떴습니다. 이거는 배당을 배당도 늘어났겠지만 자기 주식을 잔뜩 사서 갖다가 소각을 하든 자기 주식을 우리 이제 조금 축소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2018년에는 또 어떻게 되냐? 67조 원의 현금 유입이 있었는데 52조 원만 투자하고 15조 원을 저렇게
자기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뭐 자기 주식을 또 이제 자사주라고 이게 뭐 서로 섞어서 발음하겠는데 정확하게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 시대에 그 칼럼을 쓴 게 자사주인가 자살주인가, 자사주가 이게 투자를 이렇게 안에서는 자살로 유인된다. 제가 그 좀 전에 D사, L사 사례하고 이 AB 시대는 뭐 이렇게 실명을, 회사 실명을 밝힐 수도 있지만은 좀 이런 구도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회계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 정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 현금 흐름표에 기반을 한 이 분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기관에서도 좀 현금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추적을 하는 글을 계속 써서 단기 순이익의 그 화장을 좀 벗긴 쌩얼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거대한 기업이 막 수조 원에 그냥 주가가 떨어지는 사례에 보면은 그때의 단기 순이익을 잘못 평가를 하고 이게 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판단한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의 장기적 분석, 이것이 회사의 재물을 정확히 분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초보적인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쭉 지금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은 현금 흐름표 작성은 이것보다 좀 더 어떤 배우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 KBM도 좀 더 디테일한 거에 대한 어떤 유튜브도 좀 만들어서 하기로 하고, 저는 전체적으로 현금 흐름표가 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거를 잘못 분석해서 잘못 정책을 쓰면은 어떤 기업 사활도 문제지만은 이 국가 전체적 장래에도 큰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현금 흐름표에 대한 이해를 좀 전체적으로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